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곳이죠. 오늘날 우리가 스파르타식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 말이에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아이가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설이 되기까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스파르타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이미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축제를 열었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장로회의가 소집되고 아이의 몸 상태를 철저히 검사했죠.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둘 다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명은 체격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타이게토스 산으로 보내졌으니까요. 검사를 통과했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생후 몇 주가 지나면 어머니는 물 대신 포도주로 아기를 목욕시켰어요. 이 의식이 약한 아이를 걸러내고 강한 아이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관문도 넘었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말이죠. 다른 도시의 아기들이 부드러운 천에 쌓여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자야 했어요. 포대기로 감싸주는 일도 없었죠. 울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아기 침대 위에 매달린 모빌은 장난감이 아니라 작은 무기 모형들이었을 거예요. 잠들 때 듣는 소리는 병사들의 행진 발소리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7살까지 자라는 건 예행 연습 같은 거였어요. 진짜 훈련은 그 이후에 시작되니까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알파벳을 배우는 대신 기초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뭔가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마다 어머니는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켰죠. 저기로 보내질 수도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7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 대신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통지서죠. 아고게라 불리는 교육 시스템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를 삭발당하고 얇은 망토 한 장을 받았죠. 이게 1년 내내 입을 옷의 전부였어요.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와도 그 얇은 천 하나로 버텨야 했죠. 추위에 떨면서 말이에요. 이것도 약함을 시험하는 방법 중 하나였으니까요. 음식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주어지는 양이 일부러 적었어요. 배를 채우려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스파르타식 표현으로 하면 자원 확보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훔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죠. 적발되는 순간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훔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들킬 만큼 서툴렀다는 게 문제였죠. 함께 훈련받는 아이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전투에서 함께할 부대원이었죠. 가장 강도 높은 팀 프로젝트를 상상해보세요. 실패하면 혼자만 벌받는 게 아니라 전원이 처벌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구조였죠. 협력하지 않으면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특이한 수업들도 있었어요. 음악 수업도 받았죠. 놀랍게도 말이에요. 전투에서 박자를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읽기와 쓰기도 배웠지만 최소한만 가르쳤어요. 명령을 이해하고 짧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죠. 질문에 답할 때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스파르타가 그걸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건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게임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듯 매년 훈련은 더 힘들어졌어요. 치트키도 없고 세이브 포인트도 없었죠. 갈대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청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인내력 훈련이라는 게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10대가 되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익스트림 부트캠프라고 할 수 있죠. 동기부여 연설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더 많은 시련이 추가됐죠. 철학이나 시를 배우는 건 아테네의 부잣집 애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음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어요. 매일 벌어지는 생존 게임 같았죠. 메스홀에서 나눠주는 양은 농담처럼 적었습니다. 식량 할당이라기보다는 식량 제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훔치는 건 이제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일부나 다름없었죠. 물론 잡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말이에요. 적발되면 공개 태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공개 행사라고 하면 매년 열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재단에서 벌어지는 채찍질 대회였죠. 모두가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10대들이 경쟁했어요. 누가 가장 많은 채찍질을 소리 없이 견디는지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목숨을 잃는 참가자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거였죠. 훈련 강도도 본격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나무검이 아니라 진짜 무기를 다뤘어요. 어렸을 때 배웠던 대형 훈련을 이제는 실전처럼 했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당신을 찌르려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 얇은 망토 한 장은 여전히 유일한 외출복이었어요. 스파르타 전사는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여야 했으니까요. 이맘때쯤 되면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며칠씩 사라지는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살아남기만 하면 말이죠. 스파르타에서 사춘기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는 하루를 간절히 바라는 시기였죠. 20살이 되면 가장 비밀스러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크립테이아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닌자 훈련과 국가 보안 임무가 합쳐진 것 같은 거였어요. 실패는 단순히 경력의 흠집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건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밤에 몰래 움직이는 법을 익혀야 했죠. 새로운 복장은 이전의 망토 한 장보다 더 미니멀했습니다. 최소한의 옷과 기본 샌들, 그리고 작은 단검 하나였어요. 스파르타식 은신 성공 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겨울바람이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시골을 그림자처럼 이동하면서 말이에요. 필수 장비라는 말에 정말로 필수만 남겨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잠자리였어요. 낮에는 동굴이나 수풀 속에 숨어서 잤죠. 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정부 기관들이 기절할 만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헬롯들은 당신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의도했던 바였죠. 이 모든 걸 하면서 결혼도 해야 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내와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반쯤 벗은 채로 단검을 들고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신혼부부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 생활 방식에는 편안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뜻한 침대도 뜨거운 식사도 폭풍우를 피할 곳도 또 없었어요. 평가 기준에는 신발 없이 겨울을 버티는 능력과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효과성이 포함됐죠. 그래도 완전한 시민권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만 더 이런 단련을 거치면 일반인처럼 살 수 있었어요. 스파르타 기준으로 일반적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30살이 되면 드디어 완전한 시민권을 받습니다. 23년간의 훈련과 생존과 증명 끝에 말이죠. 스파르타를 계속 섬길 권리를 얻은 거예요. 생활 조건이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요. 승진과 비슷한데 주된 보상은 더 많은 책임이었습니다. 막사에서 나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들뜨지는 마세요. 여전히 군사 임무와 공식 식사에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항상 대기 중인 직업을 가진 것과 같았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는데 전화 대신 전령이 창을 들고 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스파르타 남성 식사 클럽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매 식사가 평가의 자리였죠. 악명 높은 검은 수프를 낼 몫을 감당 못하면 시민권을 빠르게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토지를 관리하고 헬롯을 감독하면서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어요. 직접 땅을 일굴 수는 없었죠. 그건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은퇴는 60살까지 없었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다면 말이죠. 30이든 59이든 전쟁 나팔이 울리면 행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45살이 된 어느 날 테르모필레에 서 있습니다. 레오니다스 왕과 동료 스파르타인들 곁에 말이죠. 앞에 펼쳐진 페르시아 군대는 너무 거대해서 강물을 말려버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받아온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최종 평가라고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사절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와서 가져가라고요. 전형적인 스파르타 스타일이었죠. 20단어로 말할 걸 3단어로 끝내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주변의 전우들을 둘러보면서 흥미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잔혹했던 수년간의 훈련이 단순히 살아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요.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걸 택할 사람들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를 만드는 거였죠. 사실 스파르타인들은 무릎 꿇는 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안 좋았거든요. 페르시아의 화살이 문자 그대로 해를 가릴 때 누군가 스파르타식 농담을 던졌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늘에서 싸울 수 있겠군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약간은 웃기긴 했지만 이게 바로 스파르타가 당신을 만든 이유였기 때문이죠. 확실한 죽음을 어두운 유머로 바꾸는 건 사실상 국가 대포스였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더 이상 승리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요. 희생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였죠. 멋진 빨간 망토를 입은 희생 말이에요. 여기서의 항전은 페르시아를 막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철학이나 하던 걸 그만두고 실제로 단결하도록 영감을 주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이날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현실보다 훨씬 화려한 특수 효과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제대로 전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멋진 복근을 가진 300명의 최후의 저항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떤 것들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불편한 샌들이나 의심스러운 패션 선택을 포함한다 해도 말이에요. 스파르타의 삶에서 얻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살아남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떠날 거라면 25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만한 방식으로 하는 게 낫죠. 포도주 목욕과 장로들의 검사로 시작한 인생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말 아닐까요?